안녕하십니까. 국어 담당하게 된 임재진 교수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이 주안에 와서 우리 원장님 밑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주로 노량진이나 강남에서 강의했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또 돌고 돌아서 다시 주안이라고 하는 유서가 깊고 역사가 깊은 그런 곳에 와서 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됐네, 학원이. 옛날에는 뭐 엄청나게 뭐 200명, 300명 놓고 그 강의실이 컸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IMF나 이런 코로나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아마 학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에 몇 배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부평이라는 데는 뭐 제가 부평 주안은 모르는 곳이 아니고, 뭐 예전에도 강의했었고, 또 부평에 두 누님이 사셔요. 그래서 이 부평이라는 데와 주안 가깝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뭐 요 인천이 낯선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 인천에 와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펴낸 책 메타 임재진 파고스 국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파고스 국어. 여러분이 오늘 1권만 받았을 텐데 앞으로 2권, 3권 이렇게 받게 돼요. 대체적으로 1권은 바른 국어 생활 파트로서 문법, 어문 귀정, 그 다음에 한자 어휘 있죠? 그거 중심으로 엮었어요. 어때? 한번 안에 봤어요? 좀 괜찮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뭐 다른 책 필요 없이 이 본 책만 갖고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또 물론 앞으로의 그 커리큘럼이 있겠죠. 뭐 이거 이외에 뭐 문제풀이가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기출 문제집이랄지 뭐 예상 문제집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아무튼 이 국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게 됐는데, 간략하게나마 국어의 어떤 출제 경향, 여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국어 처음, 공무원 시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기존에 또 수업을 받았던 분들도 있죠. 또 준비했던 분들도 있어서 뭐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피지기는 100점 배승 또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자라는 거. 그래야 우리가 실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한 다음에 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어의 영역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문법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어문 귀정 파트가 있다. 그 다음에 어휘가 있었죠.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문법이나 이제 어문 귀정, 어휘가 상당히 중심이 됐죠. 그래서 보통 말이죠, 뭐 7문제에서 10문제까지가 언급이 됐던, 상당히 비중이 높았던 그런 영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좀 강화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문학이랄지 비문학이라고 하는 거 있겠죠. 그 다음에 화법, 작문. 아마 여러분 관련돼서 고등학교 다닐 때 화작독이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화법, 작문, 독서라고 하는 거. 독서가 이제 우리가 소위 독해 파트로 넣어준다면, 대체적으로 이 화법에 대한 이야기, 작문에 대한 이야기. 최근에도 역시 이번에 그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도 화법, 작문이 나왔고, 화법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문제 유형은 대화 지문이 나오죠. 그러죠? 대화 지문. 그래서 대화 지문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우리가 사실 말하기도 상당히 중시되게 됐다.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무엇을 볼 수 없어요. 우리 국어의 4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듣기가 있죠. 우리는 원어민이기 때문에 듣기 평가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말하기와 듣기가 같이 상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화 지문으로서 언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좀 더 비중이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 정도로도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법이나 어문 규정, 어휘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겠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데 문학, 비문학, 화법, 작문만큼은 중요하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자 뭐가 되냐면 문법이나 어문 규정, 이게 하나의 뭐다? 기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다 단저? 기초고, 이게 일종의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응용만 가지고 살 수 있어 없어요? 뭐가 부족하면? 기초가 부족하면 응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이 탄탄하지 않으면 결국 응용까지 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다. 또 어려운 코스가 되고 과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기초 없이, 그런데 중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를 배울 수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죠? 그런 점에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특히 국어에서의 가장 기초는 문법, 어문 규정, 어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뭘까요? 가장 기초가 문법이에요. 알겠죠? 문법이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문법을 통해서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이런 어문 규정과 어휘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화법, 작문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문학적인, 비문학적인 독해로도 갈 수 있다는 거.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 시간에도 독해만 배워요? 문법 배워요? 문법, 어휘, 독해 하죠? 세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가 뭐라는 거야? 기초라는 거예요. 문법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휘를 모르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휘력의 부족이다라는 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고등학교도 나왔고요, 우리 남학생 뭐 대학교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우리 뭐 애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어휘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휘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어휘력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국어의 체계하면 국어의 체계는 뭐가 있을까? 국어 속에는 고유어가 있다든가 한자가 있다든가 외래어가 있다든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유어, 한자, 외래어. 그렇다면 반드시 국어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한자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한자.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한문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 한자가 나오는데 한자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표준 국어 대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들 가운데 50%가 넘게, 어떤 경우는 막 58%라고 그래요. 그게 다 뭐다? 그렇지, 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시험의 어떤 판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나오고 있다? 한자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남학생 어때요? 한자 공부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한자에 대해서 뭐 1급, 2급, 뭐 3급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급수를 따는 사람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을 목적으로 준비하지는 않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지방직이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2문제, 많으면 3문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갖고 대체적으로 안 나오길 바랄 거냐. 근데 안 나오길 바랄수록 뭐 한다는 거예요? 뭐 피해법칙이라든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하죠? 필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책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 방법도 알려줄 것이고요.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또 수요가 많아지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한자 특강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암기하는 방법,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한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인가, 암기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한자의 그런 어떤 수준은 여러분들 한자 소위 그 등급 시험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보면 비춰보면 2급 정도예요. 2급. 상당히 많죠. 2급 정도면 몇 자 정도를 알아야 되냐면 2300자 정도를 알아야 돼요. 영어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2300자가. 그 조합을 통해서, 조어를 통해서 많은 다양한 단어들 만들기 때문에 기본 2300자를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떻게 단어의 그런 합성을 통해서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단어 속에는 이 한자가 적절하게 사용됐는가 안 됐는가를 검증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2300자만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돼요? 한자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평소 때 이런 걸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내 그 카페에도 내가 그렇게 소개했지만 국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 잘하고 잘못하는 게 없어요. 어떤 반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뭐라고 한다 그랬지? 관심. 여러분들의 관심,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죠? 관심이에요. 자, 책을 갖다 예쁘게 내고자 노력합니다. 자, 혹시 옛날 책을 받은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 책은 막 흑백이었다? 그러면 이거 뭘로? 칼날로.
그것도 뭐 2도가 아니라 뭐 4도로 막 그렇게 책을, 아까 영어책 봤는데 영어책은 말이죠, 그림도 들어가고. 어제 영어 수업했습니까? 네. 어제 했어요? 했죠? 영어책 받아봤죠? 안 받아봤어요? 오늘 왔더라고요. 보니까 막 뭐 무슨 만화책 같아요. 그러면 그냥 4도로 해서 풀칼라로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 그림들이 들어가 있고 어휘에 대해서 그림으로 소개해 놓으니까 쏙쏙쏙 들어오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만든 책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국어가 되면 좋겠는데. 그죠? 그 다음에 국어가 되는데 이 국어를 갖고 오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나중에 정말 국어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만화를 갖다 좀 넣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참 더 다채로운 국어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국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영역은, 일단 출제 경영은 문법에서 어문 규정, 어휘 파트에서 뭘로 넘어가고 있다? 문학, 비문학, 합법, 작문. 이것이 대체적으로 몇 %? 70%. 많게는 80%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20문제 정도 되니까 70%, 80% 정도는 대체적으로 몇 문제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뭐 14문제에서 16문제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락의 결정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수능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부분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별력이 없는. 그래서 뭐 너무 쉽다. 이번에 좀 약간 지방직에서 다소 언어 추론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서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살짝 들어갔어요. 이거는 7급에 있어서 어떤 경향 때문에 그래요. 7급이 국어 지방직은 있습니다만 국가직 같은 경우가 언어 추론으로 바뀌었잖아요. 보통 피센 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는 다소 뭐가 필요하다?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요. 따라서 단순한 지문 문제, 일반 9급 시험에 있어서의 지문 문제는 대체적으로 정보 일치 문제, 다음 내용과 부합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래서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되는 문제였지만 이번에 시험 문제 지방직에 잠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추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물론 옛날에도 추론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다만 냄새만 풍겼을 뿐이야. 근데 이번에는 냄새를 풍긴 게 아니라 정말 추론의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내용 속에서 그대로 보고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근거 삼아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이 내용을 근거 삼아서 논리적 얘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성만 하는 게 아니라 다소 뭐가 필요한? 생각이 필요한 문제가 이번에 나왔다. 그래서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들에게 있어서는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에 비해서 뭐가? 지방직이 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국가직이 하였다면 지방직은 약간 중중, 중상으로도 느낄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은 자, 점수가 나오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웠어요. 알겠어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의 당락에 있어서 상관이 없었던 어느 정도 공부가 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별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이 파트에 대한 실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됐던 것이죠. 좀 더 시험의 경향을 보게 되면 점점 이 파트가 고도화되고 있다. 아주 문제의 구성을 갖다가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정확한 원리 중심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파트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문 규정은 간단하게 물어봤잖아요. 어문 규정 다음 중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묻지 않고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가, 왜 이 단어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던 지방직에서 나왔던 게 뭐가 있습니까? 수개, 수강아지, 암개, 암강아지 있죠. 왜 그렇게 써야 되는가? 그것은 그런 원리, 이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해 놓고 그 풀이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 찾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수개, 수강아지, 수태지, 수탄나기 뭐 이것이 맞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이 단어들을 수탉이라고 써야 되는지, 수강아지라고 써야 되는지, 수태지라고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끔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서 수태지, 서태지 막 많이 했는데, 이 수태지 왜 그렇게 썼는지 이유를 알고 있는가?
저기 됐죠. 이거 복합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 아마 풀었던 사람들, 공부했던 사람들 알고 있겠지만 수나 암이라는 것은 중세 국어 때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체언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으로 오늘날 뒤에 에서 소리,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오면 히읗과 축약돼서 숙해, 수탁, 스태제가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맞출 수 있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숙해, 숙항아지, 수탁, 수평아리 뭐 이것이 표준어다 라고 한 단순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틀렸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에 대하냐에 문법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어문 규정까지 나가는데 여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 해야 돼요? 원리. 문법은 바로 뭐다 같이 원리. 원리를 통해서 어문 규정이 이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글라치면 뭐가 상당히 중요하다? 문법은 중요합니다. 시험이나 경향이 바뀌다 할지라도 문법은 뭐기 때문에 기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법 문항수를 좀 줄였죠. 많으면 뭐 2문제, 한번 적으면 뭐 1문제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문항수를 줄었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시험에 또 경향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마음에 미진한 거. 제가 벌써 뭐 여기 원장님을 안 지도 내가 한 20년이 됐으니까 여기 우리 원장님 있잖아요. 영어 선생님이 원장님이시잖아. 김영수 네, 원장님일 텐데. 근데 그 원장님을 언젠가도 2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분은 저보다 더 아마 강의를 했을 거예요. 제가 벌써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강의 많이 했죠. 공무원 학원에서 한 1, 2년 정도만 내가 입시해서 잠깐 했고 그 이후로는 대학원 다니면서 대체적으로 공무원 그런 성인반에만 내가 있었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쭉 해왔어요. 해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문학이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다가 어느 날 문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 문학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까 안 했을까 수험생들이? 안 했겠죠.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문학 안 나왔어요. 나왔자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 요즘 하고 고정됐죠. 고정 채널처럼 고정됐죠. 그러잖아. 적어도 4문제는 꼭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비중을 맞추잖아요. 현대문학, 고전문학, 비중을 맞춰요. 옛날에는 그냥 현대문학의 시 정도, 뭐 소설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지금은 반드시 고전문학을 넣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넣게 돼 있는 게 아닌데 넣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제도 그렇고 지방제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문학수가 문학에 상당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어요. 4문제 내지 많게는 5문제까지 언급이 되고 있지. 문학이 많아야 많죠. 문학도 비중 높죠.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문학이 안 나오다 문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었겠죠. 수험생이 전혀 문학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문학이 나왔어요. 문학도 6문제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좋다. 이제는 문학이다 하고 문학을 1년간 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짐작했겠지만 그 다음에 문학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더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을까요? 문학이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학생 어떻게 되겠어요?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남학생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10년 가까이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공부에 대한 노하우.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나름대로 다 듣고 10년간 내공이 얼마나 깊겠냐고. 그런 거래요. 그런데 절규 같은 말을 남겨놓고 공무원 합격하려면 문학 공부하지 마! 라는 절규를 남기고 그 학생 공무원 세계를 떠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무원의 매력이 없다. 이렇게 수험생들을 농락하는 거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류에 따라서 물론 변하는 경향을 탈 필요는 있습니다.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기초를 뭐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공무원으로 가기가 힘들다.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 전천후 수험생이 돼야 되겠죠. 전천후 수험생이 되려면 집이 온전히 잘 지어지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초가 잘 다져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적어도 기본반, 종합반에서는 기초를 잘 닫는 그런 수업. 더더구나 보니까 3개월 과정으로 진행하죠. 그런가 봐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 만나게 될 텐데 대체적으로 1권 파트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을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권, 3권 전체적인 내용을 다뤄주는데 1권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려고 좀 노력 좀 해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물론 나중에 특강할 기회가 된다면 특강하겠지만 한자에 대한 부분, 어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출제 경향에 대한 것들은 뭐 이렇게 좀 다부지 하고요.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한다면 공부는 그런 겁니다. 가장 크게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뭘 가져야 돼요? 관심 가져야 되겠죠. 그 관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틈틈이
짬짬이 시간을 내서 공부할 부분이 바로 어휘라고 했어. 어휘. 한자에 대한 이해. 뭐에 대한 이해? 한자에 대한 이해.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공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중요하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요소가 뭐냐면 복습이 중요하냐? 예습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뭐 다 둘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복습이 중요할까요? 예습이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진도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숨통이 좀 있어요. 보통 뭐 일반 학원 같은 경우는 뭐 2개월 과정을 진행하거나 해서 상당히 그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은 3개월 과정, 물론 5시간씩 3개월 과정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는 뭐 사실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의 양을 보더라도 그 뭐 2개월 과정을 하는 것보다 3개월 과정이 좀 더 여유 있게 그만큼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포인트. 그럼 예습이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보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이 정도의 그 두께의 분량의 책은 이거 한 학기용인가요? 두 학기용인가요? 한 학기 동안 끝날 수 있어 없어요? 거의 못 끝나죠.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보면 대체적으로 뭐 문해사주를 한다. 문해사주를 하는데 뭐 고전주의다, 뭐 낭만주의다, 사실주의다, 자연주의 쭉 있는데 고전주의 배우다 끝났어요. 옛날에 한 학기 동안에 고전주의 고! 그런 이야기가 또 딴 색으로 들어가고 고! 하다가 또 딴 색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뭐냐? 공무원 시험 그렇게 아니에요. 여기는 수험의 현장이고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팍팍팍팍 던진단 말이죠. 던지면서 속도는 빠를까 안 빠를까? 빠르겠죠. 그러면 양이 많을까 안 많을까? 오늘 수업의 진도 나간 내용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많은 거. 이 많은 것을 갖다가 뭐 하려면 알아들으려면 복습의 시간은 교육학자들이 말하는데 1시간 배우면 5배 내 6배가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 그것을 내 걸로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비되죠.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예습입니다. 뭐다 나지? 예습. 그래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와야 돼요. 무슨 과목이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갔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 정도 나간다 라고 말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않고 와도 돼요. 그냥 읽어만 보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할까요? 우리 인간들의 머리는 아주 명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어느 뇌 속에 박혀 있어요. 그것이 확연하게 찍혔지 않더라도 이제는 뭐야? 한번 들으면 맞아. 그거 내가 봤었어. 그 정도로. 그래서 낯설은 용어들이 낯익은 용어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인식되어야 그 많은 내용을 나갔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나는 또 새롭게 연구해낸 교육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학습 방법 가운데 뭐냐면 뭐 새롭게 연구해낸 것이 있는데 뭐 다른 우리 학교 사람들도 많이 활용합니다. 두 문자를 통한 수업, 압축 두 문자를 통한 수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몸속에 기억하도록 만들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몸속에 기억하도록 만들 거다. 자,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는 읽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오늘 국어 수업 오늘 한 5시간 있다.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그걸 막 외워야 되겠죠. 아마 다음 정도면 내가 이렇게 압축 두 문자를 갖다가 좀 나눠주거나 좀 그런 걸 하려고 나중에 그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압축 두 문자 활용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트가 준비 안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하나 얘기한다면 자, 이것만 하나 얘기한다면 뭐 이것도 뭐 쭉 있어요. 뭐 자무삼 뭐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이게 이제 벌써 몇 페이지 되는 분량을 압축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차사역분 개축, 감사법 이정, 국어유표 고유한 자무삼, 상관 높이 외친다, 문점 주소, 숲이 높다. 여기까지 하면 언어와 국어가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할 겁니다. 좀 나름대로 좀 시도를 해줄 테니까. 차사역분 개축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언어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율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이건 뭐야? 감사표 미정은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화적 기능이다, 사교적 기능이다, 표현적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 정보 전달적 기능이다. 국가의 표현은 뭐냐? 이거는 국어에 대한 이해예요.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형성되며 한 국가의 공식어이자 통용어이자 표준어며 국어의 체계에는 고유어, 매래어, 한자가 있다. 국어의 특징으로서는 의문상 특징으로서는 자음과 모음과 관련된 내용이나 삼지적 상관성과 관련된 내용이 다 국어의 의문상 특징이다. 자,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압축 문자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내 몸속에 뭐 하게 돼? 체역하게 돼. 체역이란 말은 몸에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나서 3개월 공부하든 6개월 공부하든 1년을 공부하든 2년을 공부하든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체역, 내 걸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책은 언제나 있죠. 그러나 우리 시험의 장소에 갈 때 책 펼 수 있어 없어요? 책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오픈 테스트예요? 아니잖아요. 내 몸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문법이나 어문 규정은 보면 답이 나올 정도로 완전히 돼야지. 순간 헷갈렸다. 이걸까 저걸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시간 오버. 뭐 해결 능력이 떨어져? 이것에 대한 해결 능력에 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 세포 속에, 내 몸속에 기억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합니다. 최선의 공부 방법이 뭐냐? 그래요. 뭐 수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지식을 내 걸로 체내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행동적 교육 방법에 있어서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다 같이? 암기예요. 뭐다 같이? 암기. 암기가 바로 뭐다? 학습의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막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암기,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최선의 학습 방법이 뭐다는 거? 암기. 그래서 옛날에 뭐였어요? 서당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그때 뭐야? 하늘 전 따지 가물이 누르 해서 계속했어요. 반복해서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외웠죠.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첨단 학습법을 갖다가 서당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요즘은 그냥 단순한 이해로니까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이해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갑니까? 안 간다는 얘기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지?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특히 뭐에 대해서는 문법과 어문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몸속에 기억하도록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업을 잘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두 글자입니다. 관심. 다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죠? 국어에 대한 관심 가져두고요. 국어에 대한 관심 가져기 전에 선생에 대한 관심 가져주고요. 알겠죠? 나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괜히 그 과목이 재미있잖아. 그런 거래요. 그죠? 그 선생님이 짜증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보기 싫어. 근데 그 과목이 두르겠냐고. 고개 푹 숙이고 공부할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오감이 작동해야 돼요. 수업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야 눈으로도 즐겨야 되고, 알겠죠? 귀로도 들어야 되고요. 손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때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봐요. 국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수업에 들어가서 책에 대한 소개만 하면 첫 번째 제1권이 바른 국어 생활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책을 딱 보면 거기 머릿말이 딱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머릿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머릿말 보게 되면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몇 권으로 구성됐다? 3권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그래도 제일 예뻤던 모양이네. 이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네. 그 옆에 사진 봐봐요. 날개단에. 나는 처음에 전혀 내가 느낌이 안 좋은데 이 사진이. 이 사진을 넣어놨네. 여러 가지 내가 보냈는데 이 사진을 보냈어요. 나같이 보여요?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마스크를 갖다 벗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자, 첫 번째가 바른 국어 생활입니다.
바른 국어생활. 그리고 다음에 받게 될 2권은 바른 독해 원리. 세 번째가 문학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시험에 어떤 경향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 놨고요. 거기에다 적절하게 기출, 예상 문제와 그다음에 날개단을 활용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날개단을 통해서도 순간순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출 문제를 갖다가 제시해 놓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OX 문제나 또 여러분들이 뒤에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할 것 중에 하나가 부수예요. 뭐다 같이? 부수. 부수를 갖다 공부해야 될 거 아닐까요? 해야 되겠죠? 부수에 대한 것. 따라서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필수 부수 이해와 관련돼서 거기 뒤에 한자 파트 펴볼까요? 사인스게 해놨어요. 여기 309페이지. 309페이지. 교재 309페이지 보면은 그 옆에 날개다 좀 약간 글자가 작아서 좀 흠입니다만은 거기 변에 관하여 쭉 나와요.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뭐야? 부수입니다. 그래서 부수가 214자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부수를 추려서 그 옆에 날개단에다 제시해 놨죠. 따라서 부수는 한자에서 뭐에 해당되느냐?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부수의 뜻을 알면, 부수는 대체적으로 뜻을 나타납니다. 왜?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수의 뜻을 알면 대체적으로 그 부수가 들어간 한자의 뜻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한자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부수를 알고 있으면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표기상 한자가 맞는 것은 뭐냐, 틀린 것은 뭐냐 나오죠? 그럴 때 부수를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2300절 아는 게 쉽겠어? 214절 아는 게 쉽겠어? 214절 아는 게 더 빠르겠죠? 214절 가운데도 추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전체는 아니겠지? 적어도 한 100여 개 정도가 된다면 100여 개의 부수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부수는 뭘 뜻하니까? 뜻을 드러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얼음빙자 있잖아. 그렇지? 얼음빙자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차다, 얼다, 서늘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 내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한자 가운데 냉기가 흘린다 할 때 냉기 흘린다. 이수변 들어간 거 차지하지. 삼수변 들어가면 참 돼야 안 돼. 예를 들어서 이수변 이게 이수변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하고? 삼수변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들어간 걸 차지하지. 냉기가 흐른다는 것은 여러분들 냉기는 뭐 차가운 기운 아니야? 차가운 기운은 뭐 들어가야 돼? 이걸 들어가야 돼? 이걸 들어가야 돼? 이걸 들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찰냉자를 아는 것, 찰냉자를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하다. 물론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것까지 다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힘들잖아. 뭐라는 게 중요해? 이수변의 뜻을 알고 있으면 유추할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수에 대해서 옆에 제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공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한자 어휘특강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서 저 인천 여기 우리 본 학원이 많은 학생들로 넘쳐나고 이보다 더 많은 학생도 넘쳐나고 많은 수요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면 한자 어휘특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부분을 통해서 부수를 통해서 한자를 쉽게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단연간 또 강의를 했고 교재도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권이 바른 독해 원리. 그래서 주로 비문학인의 독해 원리. 그래서 화법, 여기는 화법, 작문, 독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다? 2권 파트. 앞에 다시 머리말 파트로 와서 거기는 화법, 작문, 독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이 화법, 작문, 독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여러분들 난 코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학이죠? 문학 워낙 양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문학, 고전문학까지, 고전문학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근데 요즘에 와서 좀 문제 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직렬마다 여기 혹시라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군무원. 여기는 없어요? 그런 어떤 직렬. 그래서 특정 직렬에는 또 나올 수 있는 또 고전문법이랄지 또는 국문학사, 현대문학사, 고전문학사 이런 것들을 대3권 부록편에 넣어줌으로써 좀 더 어떤 직렬에도 이 책 한 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냈다. 1권에서 몇 권까지? 3권까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오리엔테이션을 좀 마무리하고요. 본 교재를 통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언어와 국어 파트.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 기본적으로는 약 한 문제 정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언어와 국어 파트. 자, 이 언어와 국어 파트는 그게 언어 영역이 있고요. 언어 파트가 있고 국어 파트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단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뭘까? 바로 이 언어 파트에서는 언어에 있어서 어떤 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에 있어서의 일반성, 언어의 기능, 그다음에 언어와 인간 하나 더 한다면 크게 몇 가지 영역이 있다. 네 가지 영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개념, 그다음에 언어의 일반성, 그다음에 언어의 기능, 언어와 인간입니다. 국어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죠. 국어에 있어서의 개념, 그다음에 국어에 있어서 체계, 국어에 있어서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특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물론 하나 더 덧붙일 수 있다면 밑에 교재에는 순화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순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문법을 배우게 되면 문법적인 것, 어문 규정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쓰고 있는 것, 잘못 이해하고 말하고 있는 어휘들 또는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들 전체 다 통과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화라고 명명 아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심을 갖다가 우리가 회다라고 하는 생선회다 이런 식으로 순화하는 그런 단순성에서 벗어나서 실제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잘못 쓰고 있는 어떤 문장, 잘못 발음하고 있는 것까지 폭넓게 요즘 국어 순화적인 개념 속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어에 있어서의 개념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자, 언어의 개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3요소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언어의 3요소. 자, 언어의 3요소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주체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내용과 그 다음에 뭘로 이루어졌다는 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11페이지 볼까요? 자, 11페이지 보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실현되는 음성을 뭘로 하고 같이 형식으로 하고 의미를 내용으로 하는 결합체를 뭐라고 얘기한다? 같이 언어라고 얘기한다. 자, 언어의 개념 됐습니까? 자, 언어의 주체는 누구요? 인간이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왔다. 밑줄 자,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왔다. 자,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지 이 아침부터 얘기할 게 있지만 우리가 방귀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의 몸에서 나왔지만 그것을 언어라고 보지는 못하죠. 그래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나왔지? 그게 언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면 언어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알겠어요? 우리 앞에 학생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알아들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럴 때 뭐라고? 너 뭐 하고 있냐? 너 뭐라고 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형식은 뭐가 있어야 돼?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는 다음과 같은 3요소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실현하는 뭐가 있다? 형식이 있고 형식이 있다면 그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과거에 공무원 시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언어의 개념에 비춰볼 때, 뭐에 비춰볼 때? 언어의 개념에 비춰볼 때 언어로서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금방 뭘 설명해서? 언어의 개념을 설명했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둥근 사각형을 그렸다. 둥근 사각형을 그렸다. 자, 이때 둥근 사각형을 그렸다 할 때 이 둥근 사각형이라는 물에 밑줄 펴고 이것은 언어로서 볼 수 있다 없다. 둥근 사각형을 그렸다 할 때 이때 둥근 사각형 언어로서 볼 수 있다 없다. 언어의 개념에 비춰볼 때.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언어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 정도는 이해해야 되겠죠. 언어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 언어다? 언어는 인간에 의해서. 만약에 예컨대 구간조랄지 앵무새랄지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거 있어 없어요? 있죠. 심지어는 말이죠. 사람의 말을 갖다가 사람의 말을 하는
코끼리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저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에 가면 거기에 코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코끼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코끼리는 사람의 말줄 하나를 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코식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해 빨리 와 뭐 그렇게 말을 하고 몇 마디 언어에 구사를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렸을 때 부모를 갖다 잃은 이 어린 코끼리가 입양됐을 거 아니에요? 그 동물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끼리들도 군집생활을 떠나서, 물론 모여 사는 것도 떠나서 이 가족 군단으로, 군집으로 상당히 그런 가족애가 깊다고 그래. 그런데 부모를 잃고 졸지에 형제도 잃고 자기 혼자 왔으니 그게 삶이 어떻게 될까요? 외롭고도 고달팠고도 더 나가서 막 우울증까지 걸리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식음을 전폐. 애가 먹들 안 해. 그때부터 이 사육사가 그 코끼리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먹고 자고. 그것을 수개월 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정도 됐다 해서 이제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사육사 내에 코끼리 내를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올 복도를 걸어오는데 그 첫 뒤쪽에서 사랑해 가지마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코끼리가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또 몇 발짝 뛰었습니다. 그런데 또 들리는 거예요. 사랑해 가지마 그런 거예요. 뭐 귀신 있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없는 그런 코끼리 우리 아닌데 어디서 소리 날까?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점점 두려움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시기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코끼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코끼리는 구강구조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세계의 저명한 동물학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2년간 연구했어요. 코식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말을 할까? 그리고 2년 뒤에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놀랍게도 이 코시기는 언어학적으로 상당히 발전된 두뇌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강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코시기는 코끼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대명사는 코잖아. 코. 그가 말할 때 이 코를 입안에 넣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의 구강구조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알지 못했겠죠. 우연히 막 그 사육사 떠나니까 우리가 뭐 입을 막 그렇게 울듯이 하다가 어떻게 골랐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게 돼가지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은 코였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정말 관심을 갖고 예정을 쏟아보니까 그 동물조차도 미물조차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까지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시가 말을 한다고 할 수는 없죠. 즉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흉내냈을 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왜 코시기의 그 말은 언어가 아니냐? 어떻게 판단했어요? 이유는 그렇지, 인간이 아니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언어의 주체는 뭐라고 했다? 인간이라고 했잖아. 잘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팍팍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반드시 그 인간의 말이라고 해서 다 언어냐? 내가 아까 보여줬던 거 있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소리를 할지라도 언어라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어라고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소리 속에, 그 형식 속에, 기호 속에, 음성적 기호 속에 의미가 담기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의미가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될 수 없다? 언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둥근 사각형은 언어일까요? 언어가 아닐까요? 이 둥근 사각형은 언어일까요? 언어가 아닐까요? 다 같이! 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네 곳이 90도를 이루어야 사각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므로 둥근 사각형은 없는 거죠. 둥근 사각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서 내용은 의미이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언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뭐에 비춰볼 때? 시작! 언어의 개념에 비춰볼 때 언어는 반드시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온 말로 거기는 뭐가 뭐가 있어야 된다? 의미와 형식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의미만 있고 형식이 없다든가 형식만 있고 의미만 없다면 언어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정의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낸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언어의 짬짜면 시작. 언어의 무슨 면? 짬짜면. 언어의 짬짜면 의미와 형식. 짬뽕과 짜장을 어떻게 같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그릇이 짬짜면 그릇이잖아. 그런 거래요. 그래서 바로 의미, 형식. 그래서 언어의 짬짜면 이렇게 생각을 해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줄상이나 언어의 주체는 그래서 인간이다. 그래서 밑줄자 해놓고 그 옆에 언어가 결국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언어적 인간이라는 점에서 그 옆에 호모로퀴엔스 밑줄자. 호모로퀴엔스가 바로 언어적 인간이라는 개념이다. 호모로퀴엔스. 호모로퀴엔스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거기 그 밑에 해서 언어의 습득 이론의 밑줄짝 해놓을까? 언어의 습득 이론.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지문 속에 설정돼서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언어의 습득 이론. 경험주 이론과 합리주 이론 있죠? 경험주 이론은 뭐냐?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 경험주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얼음은 차갑다라는 얼음을 손에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드니까 얼음은 차가운 거야. 알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우리 경험주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언어를 경험을 통해서 획득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경험 없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할 줄 몰라야 되잖아. 근데 경험 없는 사람도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옛날에 뭐 한때 말이지 밀림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계와 단절된 사람이 나왔는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나왔죠? 동남아시아의 그 밀림숲 속에서 한 일본 노병이 발견됐죠?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세계 대전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거기서 계속 혼자 전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인간의 세계와 완전히 단절됐죠.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말을 아직도 잊지 않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경험을 통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언어를 말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합리주의론이에요. 무슨 이론? 합리주의론. 합리주의론은 우리 인간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언어를 갖다가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만 되면 우리 인간들은 뭐 하더라? 언어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언어를 통달하더라. 그걸 미뤄볼 때 우리 인간은 본시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경험하지 않더라도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론? 합리주의 이론. 따라서 오늘날은 주로 이 합리주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거고, 그 합리주의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근거 첫 번째,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일정 시간만 들어가면 언어를 다 습득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일정 시간만 지나가면 또 언어를 다 통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무한한 문장을 갖다 뭐 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바로 뭐다? 합리주의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교재 순서로 갑시다. 언어의 기능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언어의 기능. 자, 언어의 기능부터 보자. 언어의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 기능. 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본시에 우리가 아마 원시 사회 속에서는 언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또 이렇게 좀 뭔가 좀 정교하고 구체화된 언어는 사용되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그렇죠? 저 인류의 어떤 초창기 시대에는 아마 그런 언어들이 구체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뭔가 좀 자기의 의사를 정교하게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필요했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언어가 필요했다. 그래서 언어가 바로 자기의 표현적 도구로서 바로 생성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언어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뭘로? 어떤 그림 문자를 통해서나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모양,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드디어 뭐가 나왔다? 언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언어의 가장 궁극적인 기능은 뭐냐면 의사소통입니다. 뭐가 다 나죠?
의사소통의 기능이다. 자, 누가 의사소통이냐?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화자라고 하죠.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청자라고 하죠. 그래서 화자와 뭐가 있다 같이? 청자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화자와 청자. 말하는 사람을 화자, 듣는 사람을 청자. 화자와 청자가 갖는 언어적 수행 기능을 갖다가 언어 기능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언어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죠. 넓은 의미에서 표현적 기능. 넓은 의미에서 표현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표출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재는 그렇게 분석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괜찮아요. 자, 표현적 기능은 뭐가 있다 시작? 표출적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적 기능은 뭐냐? 의도성이 있는 것. 의도성이 있는 것.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의도성을 갖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같이? 네, 표현적 기능이라고 하고 의도성이 없는 것, 마이너스 의도성이라고 하죠. 의도성이 없는 것을 표출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언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현적 기능과 뭘로 나눌 수 있다? 표출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표현적 기능의 작은 의미의 기능으로서 뭐가 있을 수 있다? 공간이 좀 작아서 이쪽으로 옮겨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의 표현적 기능. 그래서 표출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표현적 기능으로 대해서는 그게 작은 의미의 표현적 기능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감사표 미정, 감사표 미정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 감화적 기능이 있다. 다음에 사교적 기능이 있다. 표현적 기능이 있다. 미학적 기능이 있다. 다음에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표현적 기능은 뭘 갖고 있다는 점? 의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의도성이 있는 기능을 표현적 기능, 의도성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표출. 그래서 표출적 기능은 뭐와 관련되냐? 감탄사 정도가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얘기할 때 언어의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누가 있어야 된다?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고 다 같이?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누구 없이도 청자 없이도 수행될 수 있는 언어 기능은 뭘까? 그렇지, 표출적 기능이죠. 표출적 기능. 자, 길 가는데 뭐가 갑자기 머리에 떨어져. 아이쿠! 이것은 상대가 없어도 저절로 나오는 감탄사죠. 그러므로 의도성이 가장 약한, 그래서 최근에 신문제 출제됐죠. 다음 중 언어의 기능 가운데 언어 수행 기능이 가장 약한 걸 찾아라. 이게 나왔단 말이야. 다음 뭐? 표출적 기능이다. 왜? 표출적 기능은 청자 없이도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표현적 기능과 뭐의 차이점? 표출적 기능. 표출적 기능은 뭐가 약한 거다? 언어 수행 기능이 약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일종의 감탄사. 어머나 놀라는 거 있잖아. 어머나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뭐에 관련됐다? 표출적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감화적 기능, 사교적 기능, 표현적 기능, 미학적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 내가 이렇게 순서를 하는 이유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배열한 거야. 알겠죠? 감사표 미정. 시작. 감사표 미정. 이렇게 해서 순서를 갖다 정한 거야. 자, 그렇다면 좀 순서를 좀 쫓아가면 되겠어요? 감화적 기능. 무슨 기능? 여기 있는 걸로 순서를 갑시다. 감화적 기능. 여기 책에는 순서가 이렇게 달랐는데 감화적 기능부터. 이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은 밑줄자나 듣는 이 행동이나 성격의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 밑줄자. 듣는 이 행동이나 성격의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을 무슨 기능이다 같이?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감화적 기능을 다른 말로 지령적 기능, 밑줄자 해놔. 지령적 기능, 조정적 기능, 지령적 기능, 조정적 기능 또는 환기적 기능. 그래서 두 개 초점 맞춘다. 거기 있죠?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우리 이음절로 청자의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듣는 이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능을 무슨 기능? 감화적 기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체로 이 감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우리 국어의 문장은 뭐가 있냐? 바로 명령문과 청의문. 명령문과 청의문은 언어적 기능에서 가장 대표적인 뭘 수행하는 데 대표적이다? 감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명령하는 것,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 우리 좀 교실 안에서는 조용히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이것들 다 무슨 기능이다 나왔지? 가마적 기능에 속하는 거고, 그 가마적 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령문이나 청문이다. 그러나 명령문이나 청문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를, 심리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면 무슨 기능 넣어줄 수 있다? 가마적 기능에 넣어줄 수 있다. 대표적인 게 평서문이냐 의문문도 역시 가마적 기능에 넣어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다음 같은 경우,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에 속할 수 있다 나지? 그렇죠. 가마적 기능에 속할 수 있다. 왜? 행동의 제약을 받아 안 받아? 받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철수야,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철수야,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물었죠? 물었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앞에 남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대요, 창문 좀 열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는 묻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어주기를 갖다 바라는 말로 들린 거예요? 그렇지, 후자지. 그래서 평서문이나 의문일지라도 상대방을 하여금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무슨 기능을 넣을 수 있다? 가마적 기능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이해 됐습니까? 인천시민은 언제나 깨끗한 생활 공간을 갖다 유지합니다 라는 캠페인의 말이 있다고 봅시다. 이거는 어떤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인천시민은 언제나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유지합니다. 화장실도 알겠죠? 공중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뭐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런 운동의 캠페인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다 가마적 기능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광고 있습니까? 또는 교통표지판, 또는 격언, 이런 것들 모두 다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가마적 기능으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들어봤을까요? 우리가 이제 언어 기능 가운데 고전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고전시가 가운데 보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너 내놓지 않으면 내 너를 구워 먹으리라. 이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이게 소위 구지가라고 해요. 구지가는 그렇다면 언어적 기능으로 볼 때 어떤 기능이 투여되어 있을까? 언어적 기능으로 본다면 상대방 하여금, 즉 거북이로 하여금 머리를 갖다가 내어라고, 머리를 갖다 드러내라고 요구하고 있지. 그런 점에서 무슨 기능? 가마적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사교적 기능. 자, 이 사교적 기능은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지 않으면서 순전히 상대방과 유대관계에 비출자,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지 않는다. 사전적 의미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어적 상황에 따라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무슨 말 알겠죠? 따라서 관습적 의미, 사전적 의미가 중시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보면, 여러분들과 나나 이제 이 학원을 통해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게 됐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사했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뭐예요? 서로 인사해야 되겠죠? 바로 인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교적 기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다 볼 수 있겠죠. 이때 그냥 이런 몸짓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몸짓 언어로서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뭐야? 너는 말 뒀다가 흉년에 빌어먹을래? 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한 직장에 나이 어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각 대학 졸업하고 온 거예요. 나이가 어려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 얼마면 내 딸만큼의 나이야. 여러분들, 내 딸이 벌써 26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큰 딸이 26이에요. 작은 딸이 24이고요. 딸만 둘인데 나이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다 대학 졸업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하나는 취업 준비이고 하나는 취업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취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취업을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직장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하는 길을 다른 길입니다. 다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했는데 우리 딸들은 공무원에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는데 어떡하겠어. 내가 국어만큼은 책임지겠다. 다른 거 한번 불러더라도 국어만큼은 책임질 테니까 공부해라. 근데 국어만 아빠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빠의 자존심 깎여놓는 거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공무원에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 조카들도 그래요. 조카들도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안 가져요.
다 다른 길로 가요. 나는 그래서 내가 공무원 현장에서 물론 요즘에 있어서 좀 약간 변화가 됐죠, 많이.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어떤 측면에 있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가 기회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웬만큼 좀 하는 애들이랄지 좀 다른 관점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젊은 사람들 가지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래요.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처럼 막 관심도 가면서 막 100몇 대 1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힘들잖아. 근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좀만 더 노력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지 뭐 우리는. 그래요. 물론 세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막 너무나 격동기에 살고 있어. 우리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뭘 취할까요? 막 그래서 막 그런 것들 격동기 속에서 말이죠 변화되고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내가 또 한 1년 다니다가 2년 다니다 또 3년 다니다 또 다른 직장을 봐야 되고 막 이런 눈치에 또 싸움들이 심한 그런 곳을 선택할래? 아니면 안정적인 곳을 선택할래?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 중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좀 안정적인 곳에 선택됐다. 공무원 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거래요. 일반 사회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내가 또 만약 이 회사에서 한 2년만 하고 내가 다른 데로 가야지 막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런 조직 사회는 아닐 거란 말이지 내가. 그래서 그 선택하는 거죠 거기서. 그런 거래요. 여러분들 공무원을 선택했으니까 충분히 이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무원 세계에서 좀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한 조금만 노력하면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그 길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기능? 사교적 기능. 그래서 내 집사람이 얘기했던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 나이는 어린데 딸 같은 나이인데 한 번을 봐도 두 번을 봐도 세 번을 봐도 네 번을 봐도 인사한다는 거야.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돼? 꼰대 같잖아. 그렇지? 요즘 젊은이 같지 않게.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인사 잘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집사람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다른 직원들 보면 인사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제도 왔는데 복도에서 두 번을 세 번을 네 번을 맞춰쳐도 안녕하세요. 왜? 그게 물론 힘들 수도 있어. 더 배고플 수도 있어. 말을 하니까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지만 그럴 때 기분 좋아지거든. 나도 그러거든요. 기분 좋아지거든. 복도에서 두 번을 만나도 세 번을 만나도 우리 학생들이 인사하면 기분 좋아지거든.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인지상정. 사교적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알겠죠? 크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한 회사가 있었어요.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너무 기분 좋아. 내가 들어오고 싶은 회사에 왔고 첫 출근하는 날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곧 그렇게 마음을 먹을 텐데 너무 좋아요. 막 일찍 아침 막 왔어요. 아마 9시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7시 반에 온 것 같아요. 왔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 정문에 보니까 한 아저씨 노신사가 노신사는 아니죠. 노인분이 쓰고 있는 거야. 회사 정문 앞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일찍 왔고 시간도 있고 해서 아저씨 비 주세요. 제가 쓰겠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 왜 그래요? 그 양복 입고 구두도 잘 닦았는데 뭐 이렇게다가 먼지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시라고.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고 오늘 첫 출근 날인데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내가 들어오면 청소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깨끗이 하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거의 강제로 뺐다시피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온몸에 땀이 났겠고 구두는 뭡니까? 이제 막 흙먼지가 묻었겠고 그렇게 않겠어요? 근데 아저씨 수고하세요 하고 갔어요. 10시쯤 되니까 사내 방송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신입사원들은 회장실로 모여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짐작했죠? 이 신입사원은 깜짝 놀랐어요. 회장실 들면 아침에 만났던 그 노인분이 회장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회장 만나는 게 아니잖아. 모르잖아. 이 회사의 회장이 누가 있는 걸 몰랐는데 세상에 딱 갔더니 그 회장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빙그리 웃는 거예요. 그 회장은 마음이 흐뭇했을까요? 흐뭇하지 않았을까요? 흐뭇했지. 아침부터 이렇게 나의 회사를 내 것인 양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원이 왔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단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사교적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 시작.
사교적 기능입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정보를 캐내가지고 이 노인분이 아마 회장일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진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능? 사교적 기능입니다. 자, 사교적 기능은 다른 말로 친교적 기능이다, 친화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경로가 중시돼요. 뭐가 중시된다? 경로.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면 언어적인 상황, 언어적인 경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에 따라 그것이 인사가 될 수 있고 욕이 될 수 있잖아. 그런 거래요. 그런 거래요? 자, 밥을 사흘째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알고 있어. 그런데 밥 먹었냐? 그럼 놀리는 거죠. 단순한 인사가 아니죠. 그래서 경로가 중시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이때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지를 알아서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사교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적 기능이 있습니다. 미적 기능. 미적 기능을 다른 말로 미학적 기능. 다 같이 미학적 기능을 하면서 주로 이거는 문학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적 기능이다. 무슨 기능? 시적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주로 문학에서 뭘 사용합니까?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수를 반복한다든지 연을 반복한다든지 행을 반복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 같이 미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름을 나오죠.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않거든 있죠. 뭘 사용했습니까? 도치법. 다 써놓을까? 도치법. 변화를 줬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변화를 줬죠. 이것이 다 무슨 기능이에요? 미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 뭐예요? 다치? 미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가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바둑이와 순위. 시작. 바둑과 순위 있죠? 바둑이는 몇 음절입니까? 4음절이죠. 순위는 몇 음절입니까? 2음절이죠. 어때요? 우리 언종들의 언어적 습관은 짧은 음절을 앞에 두고 긴 음절을 뒤에 두는 습관이 있어. 그 언종들의 언어적 습관을 고려해서 순위와 바둑이 3음절씩 맞췄죠? 이것을 미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외에도 시에서 운율을 갖다 형성하는 방법 모두가 다 무슨 기능? 미적 기능. 다른 말로 미학적 기능. 다른 말로 시적 기능. 주로 문학적인 걸 그중에서도 시라는 장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정보 전달적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용구적 기능이다, 제보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밑줄 해놓아. 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죠.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수행된다. 밑줄 자. 이 기능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뭐한다 같이 수행된다. 밑줄 했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아는 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공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수업이라는 방식은 무슨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정보 전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결국 책에 가둬놨고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갖다 목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게 바로 무슨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 외에도 수업뿐만 아니라 뉴스 됐습니까? 전부 다 뭐다? 정보 전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 정보 전달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식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 아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 안만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것이 바로 정보 전달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들 보자. 제일 앞으로 가서 정서적 기능. 무슨 기능? 정서적 기능이 있어 없어요? 이 정서적 기능을 다른 말로 작은 의미의 표현적 기능이라고 그래. 작은 의미의 표현적 기능을 정서적 기능. 그래서 책마다 교재마다 좀 약간 다르게 작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정서적 기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표현적 기능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때의 표현적 기능은 작은 의미의 표현적 기능이에요. 알겠습니까? 큰 의미의 표현적 기능은 모두 다 뭘 갖고 있다? 의도성을 갖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표현과 표출의 차이점은 뭐의 여부를 통해서? 의도성의 여부를 통해서 가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등을 주로 표현한다.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 또는 다른 말로 정서적 기능이다.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일단 표현과 표출, 큰 의미의 표현과 표출을 얘기할 때는 의도성의 여부, 따라서 언어 수행 기능이 가장 약한가 뭐다 다 같이? 표출적 기능이다 라고 하니까 이 밖에 표현적 기능의 하부, 하위 기능으로서는 크게 5가지. 감사표, 미정. 시작. 감사표, 미정.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 있죠. 똑같은 말이라도 언어적 기능이 또 다를 수가 있을 텐데 다음 같은 경우입니다. 내일 날씨는 어떻대? 또는 오늘 오후 날씨는 어떻대?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그래. 뭐예요 그럼? 무슨 기능이 충실할까요? 화자와 청자 간에 있어서 기능은 어떤 언어적 기능이 수행되고 있을까? 오늘 오후 날씨는 어떻대? 그러자 그 말을 듣는 청자가 오늘 오후는 비가 온대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두 대화에서 중심이 되는 언어의 기능은 정보 전달이잖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 답해 주는 거죠. 아는 만큼 답할 수 있나? 나도 몰라. 오해. 나도 몰라. 그러면 모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 아니야? 정보 전달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좀 날씨가 좀 그물그물하다. 꾸물꾸물하다. 좀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그러게 말이야. 비 올 것 같아. 날씨가 흐린데 무슨 기능입니까? 이거는 날씨로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인사를 나눈 거야. 사교적 기능. 무슨 기능? 사교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날씨 이야기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또 하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낚시 독을 메고 말이죠. 밖으로 나가려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렇게 폭우가 내렸는데요 라고 해서 무슨 기능일까요? 나가지 말라는 얘기지. 무슨 기능? 감화적 기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똑같은 언어 표현이라도 다른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OX. 똑같은 언어 표현이라도 다른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OX. 상황에 따라 뭘로써 정보 전달적 기능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요. 알겠어요? 감화적 기능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뭐다? 사교적 기능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다 같이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 따라서 언어의 개념과 언어의 개념. 기능, 언어의 개념. 첫 번째 시작. 언어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 언어는 뭘로 이루어졌다는 점? 내용과 형식으로 있다는 점. 이 중에 하나로 쓰면 언어가 아니다? 언어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인간을 무슨 인간? 언어적 인간, 호모 로쿠엔스라고 한다는 점. 정리됐어요? 언어 습득 이론은 두 가지가 있었지. 경험주의 이론과 합리주의 이론인데 오늘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슨 이론? 합리주의 이론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만 지나가면 언어를 갖다 통달하게 된다. 무슨 이론? 합리주의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됐습니까? 언어의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이 있다. 그 뭐의 여부를 통해서? 의도성의 여부를 통해서 가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도성이 있으면 표현, 의도성이 없으면 표출인데 그 표현적 기능의 하위 기능으로서는 감사표, 미정이 있더라. 정리됐죠?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리해 두면 좀 더 이해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계속해서 언어의 특성, 국어에 대한 이해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